안녕하세요. 스프링 서버 어플리케이션 구동식 기간 줄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토셀에서 SRE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서버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적용해본 월클락 프로파일링, 레이어드 자르, 그리고 CDS 같은 기법들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이고요. 여러분께서 토스 앱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실행 시간이 너무 긴 배치 작업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장시간 배치 작업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이중화된 저희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간 트래픽 전환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데이터 센터 작업이 필요한데 배치 실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강제로 종료하면 배치 관련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다린다면 작업이 많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서비스 개발자분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배치 기능은 하루에 23시간 동안 실행돼야 한다. 원래는 10분 단위로 배치 서버가 실행되고 종료되도록 설정했는데 배치 서버가 구동되기까지 1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하루에 130분 정도 기능을 실행할 수 없어 한 번 실행 시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배치가 실행되도록 설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서버가 동작하기까지 1분이란 시간이 어디서 소요되었으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1분씩 걸리는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로컬, 개발, 운영 환경의 단계를 거쳐 배포하며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서비스 개발자분들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성능 개선할 때 자주 썼던 어싱크 프로파일러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도구이고 슬래시에서도 몇 차례 소개가 되어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어싱크 프로파일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분석할 때 쓰는 샘플링 기반 프로파일러입니다. CPU 사용 시간이나 흰 메모리 할당 같은 지점을 비교적 낮은 부하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료에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싱크 프로파일러에는 월클락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스레드 상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든 스레드를 고르게 샘플링할 수 있어요. 공식 문서에도 이 옵션은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시간, 그러니까 스타트업 타임을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네 이그젠플에 나와 있는 커맨드 형식과 옵션을 통해 월클락 프로파일링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D를 인자로 넣어 커맨드 라인에서 프로파일러를 실행하는 방식은 PID를 알고 프로파일러를 실행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스타트업 타임을 온전히 측정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싱크 프로파일러는 JVM이 시작될 때 바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수 있는 에이전트 방식과 자바 API를 통해 코드에서 직접 제어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드의 수정이 필요 없는 에이전트 방식을 통해 월클락 프로파일링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싱크 프로파일러는 여러 가지 출력 형식을 지원하지만 저는 프레임 그래프 형식으로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실제 상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수많은 스레드가 존재하다 보니 너무 촘촘한 프레임 그래프 결과로 인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촘촘한 프레임 그래프라도 스택을 클릭하면 해당 스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프레임 그래프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로파일러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을 수집합니다. 샘플을 하나 수집할 때마다 그 순간에 어떤 함수들이 호출되고 있었는지, 즉 호출 스택 정보도 함께 저장돼요. 오른쪽 맨 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왼쪽 코드의 실행 순서와 같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펑션 3, 7, 4, 1, 5 같은 함수들이 차례대로 호출되고 있고 각 함수에서 샘플이 몇 번 수집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펑션 3과 7은 3번, 펑션 4는 1번, 펑션 1과 5는 2번 수집됐습니다. 여기서 어싱크 프로파일러의 인터벌 옵션은 이벤트 타입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월클락 프로파일링에서는 월클락 타임, 즉
실제 경과 시간을 의미해요. 만약 인터벌을 100ms로 설정했다면 샘플 하나당 100ms 간격이라는 뜻이고 펑션 3과 7은 300ms, 펑션 4는 100ms, 펑션 1, 5는 200ms 정도 소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샘플들은 오른쪽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최하위 루트 블럭을 제외하고 실행 시간 순서에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 그림처럼 하나의 집계된 프레임 그래프가 됩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 프레임 그래프는 이렇게 집계된 마지막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프레임 그래프에서 색상은 구현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싱크 프로파일러에서는 프레임 유형에 따라 첨부된 이미지와 같은 정해진 색상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연두색 블록은 자바에서 컴파일된 코드, 스택 뎁수가 깊어질수록 붉은색의 네이티브 블록, 주황색의 커널 블록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블록은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원하는 함수나 클래스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집한 프레임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프레임 그래프가 어떤 구조인지, 색상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했지만 여전히 이걸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엔 좀 막막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어싱크 프로파일러에서는 관심 있는 스택만 필터링 할 수 있도록 include, exclude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코드의 패키지명을 include 옵션에 추가하면 내가 작성한 코드를 포함하는 스택들만 프레임 그래프에 표시되도록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월클럭 프로파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예제로 사용한 코드를 보면 샘플 컨트롤러와 샘플 서비스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get 요청을 보내게 되면 get delay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delay ES, delay 1S, 샘플 서비스의 딜레이가 차례로 호출돼요. 샘플 서비스의 딜레이는 인자로 전달받은 세컨드만큼 응답 지연이 있는 외부 API로 호출합니다. 딜레이 ES에서는 먼저 1초간 슬립을 하고 1초의 응답 지연이 있는 외부 API로 호출합니다. 반면 딜레이 1S에서는 슬립 없이 바로 1초의 응답 지연이 있는 API를 호출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서비스의 딜레이를 직접 호출하여 2초간 응답 지연이 있는 API를 다시 한번 호출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성한 다음 월클럭 프로파일링을 실행합니다. 인터벌을 100ms로 설정했고요. 스택에 토스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것들만 보이도록 필터링 옵션을 추가했어요. 결과로 나온 프레임 그래프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et delay 블록 위에 실행 순서가 아닌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블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1S, 딜레이 2S, 샘플 서비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블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벌을 100ms로 설정했기 때문에 샘플 개수를 통해 실행 시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초 딜레이가 발생한 블록에서는 샘플이 약 10개 쌓여 있고 2초 딜레이가 발생한 블록에서는 샘플이 약 20개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메소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지 프레임 그래프를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제는 프레임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단순한 예제예요.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요청들이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느린 지점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첨부된 예시와 같이 캐시에 의해서 매우 빠른 응답을 주는 라이트 API와 3초씩 걸리는 외부 요청이 있는 헤비 API가 있을 때 헤비 API의 요청은 적고 라이트 API의 요청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트 API 관련 샘플이 많이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어싱크 프로파일링을 하더라도 라이트 API 관련 샘플이 많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즉 비율이 높다고 꼭 느린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월클럭 프로파일링을 통해 프레임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어싱크 프로파일러의 몇 가지 옵션들을 활용하면 평균 응답 시간이 느려진 상황에서 클래스나 메소드 기준으로 필터링 옵션을 설정하여 오래 걸리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예시에서는 믹스드 API에 의해 호출되는 믹스드 메소드 내에서 딜레이 1S 메소드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월클럭 프로파일링을 할 때 include 옵션으로 단일 API 엔드포인트만 필터링 해주면 요청량과 상관없이 딜레이 1S 같은
API 내부의 실제 지연 구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스레드별로 나눠본다면 요청을 받는 스레드별로 스택이 나눠져서 표시될 수 있어 스레드 옵션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게 분석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클락 프로파일링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그래프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건 카드 이미지 매처라는 클래스였는데요. 이 클래스에 리프레시 글로벌 캐시, 리프레시 로컬 캐시 메서드의 비중이 상당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메서드는 단순히 초기화할 때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스케줄드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시간 떠있는 API 서버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배치 실행 시에는 필요하지 않은 동작인데 이닛 과정에서 이 메서드들이 실행되고 있다 보니 불필요하게 스타트업 타임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배치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배치에서 흔히 사용하는 태스클립 방식은 아니고 MVC나 웹플럭스 같은 서버 의존성은 포함하지 않는 그냥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쿠버네티스의 크론 잡으로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예요. 배치를 작성하기에 템플릿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넌으로 설정해주고 있었고 덕분에 컨디셔널 온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컨디셔널 온 not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API 서버에서만 필요한 빈과 배치 서버에서 필요한 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캐시 리프레시 같은 기능을 포함한 공통 모드를 공유하면서도 API 서버에서만 필요한 의존성들은 배치 실행 시는 로딩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잠깐 방향을 바꿔서 스프링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분석 방법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스프링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이라는 인터페이스를 set startup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이라는 메서드에 설정해서 어플리케이션 초기화 과정을 기록할 수 있어요. JVM 옵션으로 스타트 플레잉 레코딩을 설정하면 자바 플레이 레코더가 JAPR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이 파일을 열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순서로 초기화됐는지 어디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JAPR 파일을 인텔리제이에서 열어서 분석해 봤어요. 타임라인 탭을 열어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들이 왼쪽에 쭉 보이고 그 중에 메인 스레드를 선택하면 실행된 스택들이 시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스택 사이 구간이 유난히 긴 구간들이 보이는데 이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월클락 프로파일링 결과와 마찬가지로 캐시 리프레시 관련 메소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컬 환경에서 구동 시간을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기존보다 약 8초에서 많게는 10초까지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다행히도 이번 세션에서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다루길 바라는 누군가의 염원으로 인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개선한 내용으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반영해 봤는데 로컬에서 테스트했을 때처럼 8초에서 10초 정도 빨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겨우 2초밖에 줄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모자랐던 SRE는 서비스 개발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클락 분석 2막이 시작됐습니다. 로컬 환경에서는 개선이 됐으니까 이번엔 프로덕션과 동일한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월클락 프로파일링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도커 파일과 엔트리 포인트를 수정해서 어싱크 프로파일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에이전트 모드로 월클락 프로파일링이 실행되어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변경 후 배포했습니다. 월클락 프로파일링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메서드를 하나 발견했어요. 스캐닝 코디네이터의 코디네이트 스킨이라는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관련 메소드였는데 애플리케이션 전체 스타트업의 시간 중 약 15%를 이 메소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캐닝 코디네이터 쪽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살펴보다가 비슷한 문제를 겪은 GitHub 이슈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분도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간이 너무 느려져서 조사를 시작했고 첫 번째로 언급된 문제는 스프링 부트 3.2.0 업그레이드 이후에 익스큐터블 자료 형태로 실행할 때 구동 시간이 급격히 느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총 3가지 실행 방식에 대해 구동 시간을 비교해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익스큐터블 자료 실행, 하나는 자료를 풀고 자료 런처로 실행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메인 메소드가 정의된 클래스에서 직접 클래스 패스와 함께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익스큐터블 자료로 실행했을 때가 나머지 방식보다 4배 정도 느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문제는 스태틱 경로 아래에 정적 리소스를 추가한 뒤부터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이 더 느려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분도 어싱크 프로파일러로 프로파일링을 해보셨는데 결과를 보니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스캐닝 단계에서 전체 구동 시간이 대부분이 소모되고 있었고, 하이버네이트가 다 클래스 파일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정적 리소스까지 전부 읽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버추얼 블럭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플리케이션과 이 이슈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도 스프링 부트 3.2.4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행 방식도 똑같이 익스큐터블 자료 형태였어요. 스태틱 리소스를 따로 추가하진 않았지만 월클락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면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스캐닝에서 병명이 발생한 것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자르를 풀고 자르 런처나 메인 메서드로 직접 실행해 보는 것. 다른 하나는 디세이블 스캐너를 설정해서 하이버네이트의 엔티티 스캐닝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우선 빠르게 적용해서 로컬 환경에서 실행해 봤습니다. 기존 익스큐터블 자르 방식으로 실행할 때보다 자르 런처와 엔티티 스캐닝을 비활성화한 조합에서는 구동 시간이 약 6초에서 8초 정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메인 메서드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도 자르 런처를 실행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구동 시간을 보여줬어요. 로컬 환경에서 구동 시간이 줄어든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발표 환경에 적용해보고 다시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무려 12초에서 15초 가까이 구동 시간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컬보다 오히려 개선폭이 컸고 지금까지 했던 최적화 중 가장 체감이 큰 변화였습니다. 수정 후 다시 획득해본 월클락 프로파일링 결과에서도 기존의 전체 시간의 15%를 차지하던 스캐닝 코디네이터 관련 메소드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자르를 풀어서 배포하면 도커 이미지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봤는데 자르를 풀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도커 이미지 사이즈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압축을 푼 자르 파일 자체만 보면 약 3메가 정도 차이가 나긴 했는데 실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 방식이 구동 시간뿐만 아니라 빌드 배포 측면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한 최적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개선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르를 어차피 풀어서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레이어드 자르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레이어드 자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어떤 기능인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어드 자르는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를 분리해서 도커 이미지 빌드 캐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식 가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디펜던시, 스프링 부트 로더, 스냅샷 디펜던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4가지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놔두면 코드만 살짝 바뀌었을 때 전체 이미지를 다시 빌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빌드 속도와 배포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예시와 같이 빌드 그레이들과 도커 파일을 변경해서 레이어드 자료를 적용했습니다. 토스에서는 로깅, 매트릭, 마스킹 같은 공통 기능들을 플랫폼 팀에서 별도의 프레임워크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종종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앞에 별도의 토스 디펜던시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나눠서 적용했습니다. 개선을 했던 이 서비스의 경우 프로덕션 환경에서 약 160대의 파드를 띄우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도커 이미지를 풀 받을 때 총 900메가 정도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드 자르를 적용한 이후엔 같은 과정에서 50메가 정도로 대폭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에는 워낙 많은 서비스가 있고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는 파드 수도 많다 보니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배포할 때 도커 이미지 다운로드가 병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뿐만 아니라 배포 과정에 드는 시간과 자원까지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어드 자르는 꽤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하는 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미 여기까지 최적화를 진행한 김에 CDS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CDS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CDS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클래스 데이터 쉐어링의 약자로 JDK 12부터 추가된 기능이며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 정보를 미리 캐시해두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그걸 바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JVM이 클래스를 하나하나 로딩하면서 초기화하는 과정을 사전에 저장해두고 공유함으로써 속도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CDS를 적용하려면 먼저 클래스 정보를 저장한 JSA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JVM 옵션 중 아카이브 클래시스 앳 엑싯 옵션을 설정하고 스프링에 only fresh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컨텍스트를 종료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서 실행 중 로딩된 클래스 목록이 JS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실행부터는 이 JSL 파일을 쉐어드 아카이브 파일에 지정해서 CDS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CDS가 실제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클래스 로딩 로그를 남기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X로그 클래스 로드 옵션을 설정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 로딩되는 클래스들의 정보가 로그로 저장되고 CDS에서 로딩된 클래스는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출처로 표시됩니다. 이걸 통해 어떤 클래스가 캐시에서 로딩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존 익스큐터블 자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레이어드 자르를 적용한 것만으로 구동 시간이 13초에서 16초 정도 줄었고 여기에 CDS까지 적용하니 추가로 1, 2초 정도 더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구조를 조금 바꾸고 JVM 설정만 해도 15초 이상 빠르게 실행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동 시간뿐만 아니라 메타스페이스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점 기준으로 100메가 이상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JCMD VM 메타스페이스 명령어로 CDS 적용 전후의 메타스페이스 사용량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약 2만 개가 넘는 클래스가 공유되면서 클래스 영역과 넌 클래스 영역 모두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월클락 프로파일링, 레이어드 자르, 그리고 CDS까지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을 분석하고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월클락 프로파일링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을 분석할 수 있었고 결과로 얻은 프레임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느린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멀티모드 프로젝트에서는 공통 모듈을 API, 어드민, 배치 등에서 함께 사용할 때 모듈별로 필요한 빈만 명확히 정리해두면 구동 시간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세밀하게 유준성을 나누면 변경 시마다 수정 포인트가 많아져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유연하게 관리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케줄러나 분산락 같은 기능은 배치 등에서 꼭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듣기만 해선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간 줄이는 실습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프링부트 3.2.0 이상을 쓰고 있고 익스큐터블 자르 형태로 배포하고 계시다면 레이어드 자르를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희는 레이어드 자르와 CDS 적용을 통해 총 15초 정도 개선되었지만 개선되는 정도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월클락 프로파일링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레이어드 자르나 CDS도 적용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프링 서버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간 줄이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